어떻게 마광숙의 핸드폰에서 오장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 녹음 파일이 튀어나온 걸까? 마광숙은 독고탁의 협박처럼 몰려드는 오씨 형제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오홍수였다. 그는 마광숙을 다시 보는 일 없이 문화센터 휴관공지를 내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평소 누구보다 광숙을 따르던 오광수조차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거리감을 두었다. 오범수는 말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듯 독수리 술도가 회계장부를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천수는 유일하게 마광숙의 편에 서려 했다. 그러나 뜻밖의 변수가 터졌다. 강소연이 술도가에 머무르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딸 영주가 미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강소연은 말없이 전화를 붙잡고 울기만 했다. 처음엔 천수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고 심지어 미국 현지 경찰과도 연결되지 않자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제야 강소연은 천수에게 털어놨다. 내가 우리 영주 학비 때문에 이상한 투자에 손을 댔어. 근데 연락이 끊기기 하루 전 누군가 날 찾아왔어. 남자였고 너를 찾고 있었어. 천수는 강소연을 향해 왜 이제야 말하냐며 분노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 두려움은 연기처럼 번져나갔다. 그 남자, 너랑 전에 일했던 그 펀드 회사에서 쫓겨날 때 관련됐던 사람이야. 그때 내가 사실 말끝을 흐린 소연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천수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실패했다고만 여겼던 과거가 사실은 누군가의 고의였다는 걸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한편 마광숙은 한동석과 헤어지겠다고 선언했다. 그 사람 손잡고 오신의 마당에 서 있을 자격 나한텐 없어. 다신 사랑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한동석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럼 이제 당신은 장수를 2번 죽이는 거야. 그 말은 마광숙의 마음 깊은 곳을 후벼 팠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이틀 밤낮을 연락 두절로 지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낯선 바닷가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공주실을 마주쳤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라는 말에 공주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너처럼 나도 이제 아무도 안 믿으려고. 동석이 그 자식도 엄마를 또 버리더라. 공주실은 마광숙을 바라보며 오래 묵은 이야기를 꺼냈다. 너 내가 누구 딸인지 정말 알고는 있는 거야? 공주실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광숙의 심장은 요동쳤다. 동석이 너한테 너무 미안해할 거다. 내가 그의 여동생일 수도 있으니까. 공주실의 말에 마광숙은 숨이 막혔다. 공주실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 눈빛은 맑고 명료했다. 그때 그 여자와 동석이 당신은 그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 끝을 잇지 못한 광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렸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진실. 같은 시각 오범수는 홀로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진료 기록과 혈액 검사를 손에 쥔 채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그는 잠시 뒤 한숨을 내쉬었다. 유전성 신경섬 유종. 진행성이라니. 그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었다. 그 누구보다 냉철했던 오범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계산이 통하지 않는 영역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독고셀이었다. 우린 안 돼요. 범수는 담담히 말했다. 난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세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또 나 혼자 두겠다는 거예요? 범수는 고개를 돌렸다. 너희 아버지 나 죽으면 장례식장이라도 와줄까? 세리는 울음이 복받쳤다. 그럼 같이 도망가요. 둘만의 나라로. 우리 아기안이랑. 그 순간 범수의 눈이 흔들렸다. 숨기고 싶던 감정이 일렁였고 자신조차 예상 못한 눈물이 차올랐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안채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오홍수의 방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서랍에선 이상한 메모가 발견됐다. 오장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메모지는 분명히 오홍수의 글씨체였지만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 죽고 나서 내 기억 중간중간 빙빙 끊겨요. 마광숙은 대래 흥수를 위로했지만 그 순간 떠오른 건 자신이 장수의 유품으로 받은 그 낡은 핸드폰이었다. 여태껏 켜보지 않았던 그 핸드폰엔 뜻밖에도 장수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뭘 본 것 같아. 술도가 계약서에 뭔가 이상해. 범수, 이건 네가 봐야 해. 녹음 날짜는 결혼식 하루 전이었다. 내가 사인하면 마광숙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독고탁이랑 관련된 것 같아. 파일은 그걸로 끝이었다. 마광숙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범수를 찾아갔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었다. 범수는 말을 잃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계약서 내가 위조했어. 뭐라고요? 독고탁 쪽에서 투자 제안이 왔을 때 우리가 빚으로 허덕일 때였어요. 술도가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장수형은 알아챘던 거야. 그래서 죽었어. 아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 마광숙은 숨을 삼켰다. 눈앞이 아찔했다. 지금 말한 거 형제들한테 말할 거예요?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말할 사람은 형수뿐이에요. 같은 시각 공주실은 조용히 한동석의 방에 들어섰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0년도 더 된 흑백 사진.
어린 시절의 공주실과 젊은 시절의 한동석, 그리고 어린 아기 하나가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아이, 나랑 당신이 만들었던 아이야. 그 아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어. 넌 알아볼 수 있을까?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지금의 마광숙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술도가 마당엔 알 수 없는 불빛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장수의 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그림자의 손엔 칼이 들려 있었다. 새벽 4시, 마광숙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예감에 이끌려 묘소 쪽으로 향했다. 발밑에 부서진 술병 조각, 눌린 흙,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러져 있는 오광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광수는 다친 이마를 감싼 채 중얼거렸다. 형수님, 누가 칼을 들고 있었어요. 나한테서 뭘 지키려고. 장수형 묘를 파내려는 것 같았어요. 마광숙은 강수를 부축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누가? 왜? 그런데 강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물건은 뜻밖에도 누군가의 핸드폰이었다. 그 핸드폰엔 녹음 중지 실패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음날 오범수는 마광숙에게 연락을 받자 곧장 술도가로 내려왔다. 마광숙은 장수의 유품에서 발견된 핸드폰 녹음 파일과 강수 손에서 발견된 핸드폰의 기종이 같다는 걸 눈치챘다. 형수님, 이거 제 핸드폰이었어요. 오범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장수형이 뭔가 수상하다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파일을 남긴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 번호로 녹음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범수는 눈을 감고 말했다. 그런데 난 받지 않았어요. 알림을 꺼놨었죠. 장수형이 그렇게 급하게 전화한 것도 그날이 형수님 결혼식 전날이라 피했거든요. 마광숙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우린 모두 형을 2번 죽인 거예요. 이때 옹수가 술도가로 돌아왔다. 한동안 사라졌던 그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나 그날 봤어요. 묘 앞에 누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독고탁 같았어요. 그 한마디에 술도가 내부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천수는 동생들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나도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강소연한테. 형제들의 눈이 천수에게 향했다. 오천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 투자 사기. 그거 독고탁 이름으로 벌어진 거였대요. 뭐라고? 오범수가 말을 받았다. 그럼 장수형이 죽은 것도 투자 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야? 오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말하면 독고탁이 술도가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빚에 허덕일 때 그 사람은 기회를 본 거고. 오홍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우린 아무도 몰랐지? 형수님도? 마광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동석 씨가 형님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뒤에서 계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자마자 그날 죽었다는 거군. 오범수가 말을 맺었다. 침묵이 흐른 후 오광수가 마치 잊지 못한 듯 중얼거렸다. 형은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야. 난 그날도 그걸 느꼈어. 그 묘 앞에 있던 사람. 형을 무덤에서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독고탁은 신라주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독수리 술도가와의 협업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우리 측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오씨 형제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특히 오범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 모든 걸 지우고 있는 거야. 이때 독고세리가 범수를 찾아왔다. 아빠가 무서워요. 나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엄마 화장대에서 찾았어요. 엄마가 우연히 떨어뜨린 파일에서 나온 거예요. 사진엔 장수와 독고탁이 함께 건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날은 바로 장수가 죽기 3일 전이었다. 오범수는 이를 악물었다. 세리씨, 이 사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나 세리는 그 말을 들은 듯 안 들은 듯 물었다. 우리 아니, 당신 딸이잖아요. 아니는 당신 피를 물려받은 애예요. 그런데 당신 정말로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요? 오범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술도가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년 전 거래한 계약서 원본을 꺼냈다. 원본에는 존재하지 않던 조항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 본 계약에 따라 독고탁 측은 해당 부동산과 브랜드 자산의 51%를 소유한다. 오범수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위조했던 계약서. 그 서류가 형의 죽음을 불렀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유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 바로 공주실이었다. 공주실은 과거 독고탁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렸다. 이유는 단 하나, 마광숙의 출생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한 공주실은 오범수 몰래 독고탁에게 접근해 재무제표 조작을 제안했다. 그녀는 독고탁에게 광숙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한동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숨겼다. 오직 자신과 딸만의 안정을 위해. 그러나 지금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광숙은 공주실의 비밀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독고탁은 공주실의 과거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그 무렵 병원에 있던 오범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오범수 씨 한이 양에 대한 친권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뭐라고요? 모친인 나영은 씨가 미국에서 귀국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 중입니다. 말문이 막힌 범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병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곧 치료와 동시에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될 상황이었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묘소 앞에서 또 하나의 봉투가 발견된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접은 편지. 안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유도 죽인 사람도. 편지를 읽은 마광숙은 멈춘 숨을 토해내며 입을 열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